진영이나 재벌 중심의 정책이 아닌 윤석열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노동에 대한 무지와 편향으로 강경하게 드러내주는 경찰의 한마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코로나19, 산업전환과 기후위기로 극단적 상황에 놓인 노동자 민중의 삶을 책임져야 할 새 정부가 출범 준비에 분주한 지금입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새 정부를 향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고 윤석열 당선인과 직접 대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의 극단적 불평등은 성장 중심 경제정책을 시장에 내맡긴 결과입니다. 정부가 규제 완화의 미명하에 재벌과 대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에 골몰한 사이에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고 가계부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을 앞세운 성장 경제를 추구하고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벼랑 끝에 선 노동자, 민중들을 나락으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경제는 빠르고 높은 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으나 그 속도 탓에 사회 안전망이 부족합니다. 취약합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지금에라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모두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노동시간을 더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손질하겠다고 합니다. 노동자들에게 언제든 해고될 위험 속에서 죽도록 장시간을 일하고 죽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엄포를 놓을 때가 아니라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해서 노조 밖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산업재편과 기후위기로 감소하는 일자리의 해법은 정부가 주도해서 공무원, 교사, 의료, 돌봄과 같은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민간의 좋은 일자리가 유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해야 합니다. 그래야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 빚더미에 오른 청년들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사회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법은 없습니다. 상시 지속 업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시기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노동공약은 부족하고 부실했습니다. 새 정부의 5년을 설계하는 지금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 부족함을 채우고 노동자의 삶을 들여다보아 부실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이자 기회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의 문제, 노동자의 일자리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당선인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국민통합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업무 공간을 옮기는 것보다 더욱 시급한 문제는 노동자의 절박함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여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투쟁할 준비도 대화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유효합니다. 민심을 외면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말로를 교훈 삼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단체들과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들었습니다. 노동자들과의 대화 자리가 훨씬 더 시급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조속하고 진지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일자리 보장하라!
네,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연일 30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주째 1000명이 넘는 위중증 환자들이 갈 병원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지역에서는 사상 최장의 산불로 인해 집을 잃고 가재 도구마저 잃어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는 당선 후 1호 사업을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그런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스럽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 그리고 최장기간의 산불은 모두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위기가 코앞에 있고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의료, 교통, 교육, 사회보험 등 한국 사회의 공공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영역과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공공성 확대는 코로나19 재난 시대를 사는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해법입니다. 윤 당선자가 얘기하는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당선자가 제시한 시장, 민간 위주, 이윤 중심의 의료 돌봄 체계는 사람의 목숨마저도 빈부격차를 두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이미 우리 곁에 수년 전에 와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확대됩니까? 선진국보다 더 많은 민간병상을 갖고 있어도 코로나 환자는 공공병원이 돌볼 수밖에 없는데 민간병원에 지원한다고 코로나 환자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병원의 수입이 늘어날 뿐입니다. 민간 종합병원에 분원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공병원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빈부에 따른 의료 격차가 건강 격차가 지역으로 더 확산될 뿐입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책임을 더 높이고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합니다. 국가 책임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는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며 그 실효를 보고 있습니다. 통합을 이루겠다는 당선 일성이 진심이라면 공공성 강화를 제1의 국정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입니다. 당선자가 나온 첫날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와 필수유지 업무 제도를 비롯한 악법을 폐지하고 평등임금 실현을 하여 오늘날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이 상황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기간 중 윤 당선자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온 수많은 노동 혐오 발언으로 이미 노동자들은 지치고 고단하고 화가 납니다. 이런 노동자의 상처가 노동기본권 확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더 큰 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음을 인수위 기관에 밝혀둡니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공공운수 노조와의 노정교섭에 성실하고 신속하게 임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대안은 공공성과 노동권입니다. 유일한 해법도 공공성과 노동권입니다. 시장주의를 부추기고 앞장서는 기재부를 당장 해체하고 재벌이 아닌 서민과 노동자에게 국가 재정이 쓰여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확대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실천에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 왔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공공운수 노조의 정당한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24만 조합원의 함성과 투쟁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자 스스로 국민 해야 합니다. 둘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노동권 양질의 일자리 보장하라. 주거, 교육, 의료, 사회 공공성 강화하라. 윤석열 당선자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납시다. 이럴수록 적자은행 정부가 인수해라. 이럴수록 적자은행 정부가 인수해라. 정부가 인수해라. 화물 합법 절대 이제 열사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요소수 인상 등의 어떤 피해를 보고 지금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업무는 지역본부의 모든 화물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장 많은 업무가 전화를 받는 업무입니다. 화물 노동자들이 외칩니다. 왜 화물연대는 가만히 있느냐고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차를 세워서 우리의 목소리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매일매일 전화가 옵니다. 맞습니다. 화주들은 생산비가 올라가면 물가에 제품의 가격을 올립니다. 바로바로 즉시 올립니다. 하지만 유류비가 30% 이상 넘게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대기업인 모 철강회사는 고작 3% 운송료를 인상했습니다. 화물노동자와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겁나고 카드 결제 날이 겁이 난답니다. 수입에 그나마 쥐꼬리 많은 수입에서 기름값, 요소수값을 제하고 나면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수입이 적자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43만 화물노동자는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유류세 지원을 한다고 116원의 유류세를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화물노동자에게는 116원의 유가보조금을 깎아내렸습니다. 지역의 안전운임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화물노동자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고통은 온전하게 화물노동자의 몫으로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에서 피해보고 있는 화물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3만 화물노동자가 웃으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웃으면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하여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 대책을 하루속히 정부는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곤에 쩔어 온몸이 뻐근하다가도 살아온 보람이 새삼 느껴져 미소가 절로 납니다. 나름대로 온갖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바지한다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몇 달 다른 것도 아니고 기름값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작년 요소수 공급 차질 때문에 백방으로 뛰어다닐 때도 물론 힘이 들었습니다. 차를 움직일 수가 없으니 일이 있어도 잡지를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로는 차량 금액 및 수리비가 올라서 차를 고치기도 바꾸기도 매번 부담스럽다는 생각에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일하려는데 매일 넣는 기름값까지 값이 오르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합니다. 뉴스를 보니 그나마 남양주 지역의 유리비가 저렴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봤자 리터당 1,800원, 1,900원이고 주유소마다 다 달라서 비싸면 2,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아껴 쓴다고 이것저것 절약해도 이번에는 정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선인님께서 화물차에 대해 얼마나 잘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화물차는 무거운 짐을 매일 싣고 달리니 기름을 많이 먹는 정도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유류비 지출이 작년 이맘때보다 100에서 150만 원은 더 나왔습니다. 밤낮없이 일해서 손에 쥐는 게 월 평균 300에서 400만 원인데 요즘 같은 상황에 운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석을 틈도 없이 100에서 150만 원이 급여에서 더 빠져나가면 4인 가족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 차 시동 걸고 일하러 나가는 게 두렵습니다.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주변의 화물차 기사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요즘 기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기름값 문제입니다. 저보다 잘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다 같이 허덕이고 있습니다. 웃는 날보다 한숨 쉬는 날이 더 많고 전국이 이런 상황입니다. 화물 노동자가 잘못해서 기름값이 올라간 게 아닌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저희 같은 화물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힘들 때 나라에서 덜 힘들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갈수록 막막하고 일해봤자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 막다른 길에 몰리지 않도록 대책을 내주십시오. 2,000원 이상 올라가는 기름값은 화물 노동자 개인이 더 열심히 일한다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효과를 보여야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 달릴수록 출혈이 커져서 결국은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를 내몰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더 무거운 짐을 싣고 종일 도로 위를 달려야 약속된 운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일하고 받은 운임으로 생계를 꾸리는 것은 물론 운행하는 동안 소모한 기름값을 낸다. 기름을 채우지 않으면 화물차가 굴러가지 않으니 유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화물 노동자가 일상을 꾸리기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도 줄어든다. 노동자 개인이 노력한다고 기름값을 인하할 수 없고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가 난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기는커녕 화물 노동 자체가 노동자의 목을 조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유가가 다행히 하락세를 보인다 해도 현장에 화물 노동자가 체감하기까지는 또다시 수주에서 수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악조건이야말로 정부와 하주, 대기업들이 먼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런데 유가 폭등에 대해 뭐라고 해볼 수 있는 주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진한 걸로도 모자라 나날이 악화하는 사태를 방관하고만 있다. 아무리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적자 운행이 이대로 계속되면 차가 멈추고 삶이 멈추고 화물 운송시장 전체가 멈춘다는 간단한 사실을 그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유류세이나 연장과 같이 실효성이 적거나 전무한 이야기만 공견하고 있는 현실은 정부와 하주의 무능함만을 증명한다. 게다가 현장에서 화물 노동자를 겪는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화물연대가 매년 전면 실시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를 전차종 전품목 적용했다면 수많은 노동자가 기름값의 압박 끝에 가격이 그나마 더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기름을 아슬아슬하게 조금만 채우고 천천히 달리지 않아도 된다. 안전운임을 계산할 때 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제도를 설계했기 때문이다. 위기의 예방책으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안전운임제의 제대로 된 시행을 방해하고 건강한 제도를
폐지하려 달려들었던 화주와 그에 끌려다녔던 정부는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작년 11월 요소수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늦장 대처로 많은 화물노동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일으켰다. 아직도 요소수 대란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 폭등이라는 두 번째 대란이 화물노동자들을 덮쳤다. 당장 손실을 메꿀 수 있는 대책을 내지 않으면 이번의 피해가 어디로 향할지 모른다. 지금도 기름값을 감당할 수 없어 차가 멈추고 화물노동자의 삶이 멈추고 있다. 화물노동자가 늘어나는 유류비 지출 속에서 말라 죽기 전에 신속한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유가 변동폭을 충분히 메꿀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 일몰제 폐지를 통한 전면 실시를 확정해야 한다. 곧 정부가 추진할 추경 예산에 유가 상승 피해에 대한 보상책이 포함되어야 하고 화주는 당연히 유가 상승분을 반영한 운임을 지급해야 한다. 이처럼 화물노동자의 위기가 몸밑까지 차올랐는데도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화주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면적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가족에게 엎혀서 우선 기자님 이 정권 해결해 주십시오. 더 이상 비자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장애인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리를 맺고 사는 것도 억울하고 그런데 왜 또 우리는 아직까지도 비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기자님 2022년도까지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 해결해 주십시오. 2025년도까지 모든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하겠다는 거 약속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2001년 오이돌 리프트 추락 참사 이후부터 저희는 꾸준히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이명박 서울시장이 있을 당시에도 서울 시내 지하철 엘리베이터 전 역사에 100% 설치하겠다, 2004년까지 설치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2015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 그리고 세부 실천 계획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서울교통공사 관할에 서울시내 전 역사 엘리베이터 100% 설치하겠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하겠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예산 편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조금만 기다리라 하며 매번 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해온 결과가 지금입니다. 지금 21개 역사, 올해 서울시가 약속한 2022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1호선에서 8호선 21개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 오이도 리프트 추락 참사 20주년이었습니다. 이동권 보장하라. 저희 이제는 보장해야 한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러니까 급급하게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1개 역사 중에 3개 역사는 여전히 설계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2개 역사 설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까치산역은 여전히 설계비조차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계비만 들어가면 다가 아닙니다. 까치산역 설계비 편성하라, 빠르게 편성하라 이야기했더니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계를 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을 수 있는데 예산 편성 못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계를 해봐야 설계가 가능하신지 용역비를 도입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서울시 그동안 불성실하게 소극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이야기해왔습니다. 올해 반드시 예산 추경을 통해서라도 설계비 반영하고 공사비 절약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미이행 약속, 미이행한 것, 이미 파기된 약속, 그렇게라도 최소한 사과하고 제대로 보장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시작되면 최소한 21개월 소요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24년, 25년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 2002년부터 약속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이동권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교통공사 보도자료에서 봤습니다. 지하철 엘리베이터 단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것이다. 그 이동편이 지원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 리프트에서 이동하다가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동권은 단순 이동편의 지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권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만의 이동권이 아닙니다. 유아차, 노약자, 교통약자 모두가 일시장애를 입은 비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제대로 책임있게 보장하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뿐만이 아닙니다. 2025년 저상버스 100% 도입하겠다고 서울시 당당하게 보도자료 2월 10일에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지금 시내버스 7,000대가 넘게 운행 중입니다. 25년 되면 100% 도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상버스 불가 노선은 빠진 수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100% 6,000대 가량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6,654대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시내버스 전체 100%에 의해서는 사실상 88.4%밖에 도입되지 않습니다.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버스는 더 심각합니다. 마을버스 서울 시내에 1,000대가량 이상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보도자료에서 서울시 2030년 도입률 실제로 468대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2030년 마을버스, 마을저상버스 486대 도입하겠다고 보도자료 냈습니다. 그거 전체 대수에서 고작 28%밖에 안 되는 대수입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선 개발해서 사각지대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서울시 담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상버스 노선 개발 계획 없다. 아니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2015년 실천 계획에도 2025년까지 100% 도입하고 25년부터 저상버스 불가 노선에 도입 개발하는 것 추진하겠다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르시면 본인들 서울시 공식 문건 제대로 찾아보십시오. 2번의 약속 2번 파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사과하고 반드시 보장하기 바랍니다.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부모가 죽었어도 돌아가서도 노동장애가 높아질뿐 아니라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특별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각급 기관의 중시치가 의무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청장 협의원장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청장 협의원장과 특별교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구청장 협의회가 구성되면 주요권으로 중시시장 의제 관련한
내용을 주역국으로 건의하고 협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울지역본부는 9월 전면 시행을 요구하는 투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2시 멈춤이라는 이 단어는 행안부의 공문에도 나올 정도로 보편화됐던, 그리고 전국적으로 함께 투쟁했었던 내용입니다. 전국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12시 멈춤 점심시간 휴무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핵심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점심시간 휴무쟁취 투쟁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포문을 오늘 서울본부가 여는 그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점심시간 휴무는 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실제 정말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기관에서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점심시간 휴무 이미 작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법원은 모든 법원, 지원, 등기소 모두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일부 지역, 경남의 일부 지역, 전남의 일부 지역 등 서울, 경기의 오산, 남양주 등 이미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하고 한다라면은 이 제도는 정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점심시간에 근무를 하면서 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각 부문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하면서 오히려 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문건을 접수했는데 왜 이렇게 접수했냐? 왜 이러이러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았냐? 나중에 해당 담당자한테 그것이 전달되었을 때 그분은 그 민원에 엄청나게 항의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률적인 문제까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제대로 받고 했다라면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 보완되면서 그 사람은 법률적인 피해까지 당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점심시간 휴무쟁취 투쟁은 다른 노동자들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도 우리의 점심시간 휴무 투쟁을 보면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정착된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점심시간 휴무를 쟁취했을 때 다른 노동자들도 관공서에 가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휴가를 내거나 또는 출장을 내거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어야만 전체 노동자들의 삶도 그리고 그들의 기본권들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본부에서 전면적으로 9월 달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그 투쟁은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투쟁임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힘차게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장한다! 12시간 점심시간 보장한다!